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런 과거를 가졌기 때문에 내 인생은 폭망이다. 나는 좀 더 열등해.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. 부모의 소통에 있어서 이런 말들은 굉장히 독이 될 수 있죠. 친구들이랑 이제 서로 이제 뭐 갖고 있는 고민이나 상처들을 이제 들춰보다 보면 짧은 과거나 뭐 먼 과거에 있었던 트라우마나 상처들 때문에 발행하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. 그게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것도 많고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. 부모님의 어떤 행동 때문에 아이에게 미칠 수 있는 것들? 아주 클래식한 그런 예를 들자면 내 삶은 하나도 없이 너 때문에 희생했는데 너 때문에 다 포기했는데 이러면서 사실은 그 행동을 통제할 수가 있거든요. 너는 왜 말을 안 듣냐? 너는 왜 이걸 못하냐? 내가 다 팡 깔아줬는데. 사실 희생 많이 하시죠. 네네네. 다 감사하고 맞는데 희생양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죄책감 공격이 될 수가 있어요. 그 메시지는. 그래서 자녀는 부채의식을 느끼죠.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인생 좀 망쳤다. 부모님이 나 때문에 힘들어졌다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.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뿌리가 되는 나에 대한 나의 의견 있잖아요. 네. 그게 자아상이 되거든요.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.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이야. 사람들한테 피해만 주는, 우리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그런 것처럼 자책하고 너무 애쓰는데 안 되고 어떤 상처가 되는 마음이 뿌리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아이에게 불안감을 주는 부모님의 행동은 또 있을까요? 아이에게는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,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, 나의 부모가 나를 떠날 것 같은 불안감, 어떤 그런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. 네. 부모의 소통에 있어서 이런 말들은 굉장히 독이 될 수 있죠. 너 말 안 들으면 엄마 그냥 가버린다. 너 고아원에서 좋았다. 그런 말들 근데 쉽게 하잖아요. 저도 한강다리에서 들어본 적이 좋았다. 있는 것 같은데. 저희도 그런 거 다 좀 들어봤어요. 네네. 예.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? 부모님이 이렇게 싸우면 내 탓 같고 이런. 그러니까 자녀 앞에서 절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고 하잖아요. 그 싸웠을 때 또 특히 대놓고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. 그거 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란을 일으켰잖아. 다 네 탓이야. 네 잘못이야. 이 행동이 잘못됐고 지적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라. 이렇게 구체적으로 짚어줘야 되는데 행동이 아니라 사람을 비난을 하면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고 아이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. 그 책에 그것도 있었어요.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. 저희가 많이 당해본 거 있잖아요. 비교하기. 뭐 옆집 딸들은 뭐 수학 경시대회 1등 했던데 너는 뭐냐. 걔는 외모도 이쁘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. 예. 근데 다 커서 또 용돈도 주고 비교하게 되면 부모님의 마음엔 또 어떤 생각이 숨어 있을 수 있냐면요. 자극을 줘야 돼. 삶의 규칙이죠. 자극을 받아 열심히 한다. 안 그러면 나태해져. 그렇게 안 하면 뒤처진다.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자녀한테도 그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. 근데 사람을 지목하면서 비교하게 되면 그 아이는 내가 앞으로 더 행동 잘해서 옆집 미순이보다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해요. 결국 남는 거는 나는 좀 더 열등해. 나는 사람이 열등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. 그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마음의 뿌리가 돼요. 굳이 막 비교를 하려고 하면 옆집 아이, 그 사람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비교해 주셔야 돼요. 공부를 항상 꾸준히 하는 그런 행동들은 네가 벼락치기 한 행동에 비교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. 개선할 점 짚어주는 거죠. 그러면 그것도 있을까요?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행동? 또 가정에서 또 은근한 그런 파워 게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쵸? 약간 소외시킨다든지 너만 좀 미운 우리 새끼야. 이거는 그러면 형제가 있는 둘째 컴플렉스 이런 거 있잖아요. 또 둘째가 태어났을 때 첫째가 소외되는 그런 느낌도 있을 수가 있고 둘째도 중간에 끼었을 때 너는 왜 이렇게 꼭 유별하냐 이런 말을 한다든지 그런 외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그거를 이제 겪은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? 죄책감을 갖고 자책하는 습관에 들여버린. 그러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마음의 기둥이라는 걸 세워요.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. 나쁜 아들이야, 나쁜 딸이야. 그렇게 되기 싫죠? 따라서 우리는 이러해야만 한다. 항상. 이런 삶의 규칙이라는 게 생겨요. 부모님이 가지라는 직장을 가지고 사라는 차를 사고 연봉 얼마를 받아야 된다. 그럼 거기 다 맞춰서 자기의 요구는 무시하고 살게 되죠. 네네네. 과감하게 좀 놓을 필요가 있어요. 독립을 하는 게 좋아요. 사실은 좀 경제적인 독립을. 왜냐하면 부모는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좀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통제하고 싶어하고 자기 품에서 떨어뜨리기를 싫어해요. 네네. 아주 어려운 게 있다면 부모님이 돈 요구를 할 때 거절을 하는 거. 이번에 생일인데 얼마는 좀 줘야 되지 않느냐. 죄송한데 제가 이번에는 입금이 안 돼서 좀 힘들어요. 그러면서 약간 선을 그어주는 거. 그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. 그 과거에 부모님으로 받은 상처들로 내가 갖게 된 그런 성격적인
행동들이라고나 할까요? 그런 특징들을 뭐 개선시킬 수도 있지만 그런 특징들 덕분에 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예, 있잖아요. 물론이죠.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친구는 어릴 때 부모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비가 오는 날에는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데리러 왔는데 걔는 안 데리러 온 거예요. 그래서 걔는 항상 비를 맞고 왔대요. 근데 그것 때문에 되게 자기는 되게 자립심이 있고 독립심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난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. 이런 삶의 규칙이 좀 생긴 거죠. 그 사람마다 그걸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요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핍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독립적인 인격체로 자랄 수도 있고요.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외롭기 때문에 좀 애정결핍이라는 말을 하죠. 주위 사람들한테 너무 맞춰주면서 사랑받으려고 하고 읽기 싫어가지고 다 해주고 이런 행동으로 될 수도 있어요. 오히려 의존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. 그렇죠? 근데 이분은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하는 그런 삶의 규칙이 생겼고 너무 그게 경직되면 나는 결코 부탁해서는 안 된다. 다른 사람 것도 다 해결해줘야 되고 독립적이어야 된다. 항상 너무 이렇게 경고하게 되면 또 외로울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? 제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. 사회적인 성공은 또 이룰 수 있어요. 그런 결핍을 채워가면서. 그런데 너무 그게 지나치게 되면 스스로 외로워질 수 있죠. 왜냐하면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이어가기 힘드니까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. 왜 사람들은 자꾸 받기만 하나 나는 결국 혼자다. 부탁을 안 해놓고 뭐 부탁할 사람도 없어. 그럴 수 있겠네요. 그 내면의 외로움이라든지 어떤 감정적인 결핍이랑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물질적인 성공이랑은 조금 다른 결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보통 자기 스스로를 잘 못 돌아보잖아요. 내가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지 어떤 결핍을 갖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. 그걸 잘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? 예를 들면 제가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이야, 모자란 사람이야. 그건 사실일까요, 의견일까요? 의견이죠? 그쵸. 네. 잘 안 바뀌고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, 사실은.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런 과거를 가졌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성격을 어떻게 바꾸느냐, 내 인생은 폭망이다.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. 사실 얼마든지 연습하고 나아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내가 느낀 어떤 위기 상황,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. 먼저 감정적으로 굉장히 휘둘리는 상황,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했을 때 내가 좀 휘둘렸지? 제가 지인이 추천해준 방법이 있는데 그 일주일간의 너의 감정 기복이라든지 든 생각들을 생각날 때마다 시간별로 적어봐 이러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어 어저께 친구랑 저녁을 먹는데 어떤 친구가 나한테 가볍게 한 얘기인데 난 그게 너무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 제가 막 격앙돼서 막 했어요. 그럼 이상한 행동이잖아요. 제가 봤을 때. 그러면 왜 얘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왜 이 말에서 발작 버튼이 눌렸을까? 그러면 거기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상처를 들어볼 수 있더라고요. 맞아요. 거기 약간 더 팁을 드리자면 안드루스가 말한 게 마음 다이어리를 말하는 것 같거든요. 그 상황을 정리한다면 먼저 감정 잡아주세요. 이게 무슨 기분이지? 섭섭함? 속상함? 아니면 좀 화남? 뭘까요?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화났지? 그렇게 해주면 이제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겨요. 그 다음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생기거든요. 그러면 이 감정 뒤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? 이때 내가 무슨 생각이 들어서 이런 감정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. 이 마음 다이어리를 통해서 한번 써봐요. 매일 쓸 필요는 없고 내가 감정이 막 격양돼서 굉장히 괴로움이 좀 오래 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기능을 하는데 좀 영향을 미친다. 그래서 좀 알아봐야겠다 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그때 필요할 때 기록하셔도 돼요. 근데 이 고양이는 뭔가요? 이분은 저의 애착 인형이고요. 네. 이름이 있어요? 키키예요. 키키요? 예. 그러니까 애착 인형이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? 저한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게 일종의 네. safety behavior라고 하거든요. 네. 제가 좀 가까이 느끼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런 인형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저의 safety behavior죠. 얘를 데리고 다니는 게. 예. 근데 그게 인형 아니고 물건이어도 괜찮나요? 그렇죠. 약간 긴장감이라든지 두려움을 조금 불식시키고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죠. 그리고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. 내가 혼자 가면 조금 무서우니까 항상 좀 내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과 좀 같이 다닌다든지 그 지나치면 좀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뭐 이분은 뭐 차지하는 공간도 작으시고 그러니까 근데 되게 존중을 하시네요. 사실은 네. 예, 제 딸의 애착 인형이에요. 아 진짜요? 예, 이거 제가 빌렸어요. 오리지널 애착 인형을.